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전체적인 세계 경제 얘기해드리면서 금과 은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유럽의 국채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지금 장기채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랑스가 IMF가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지금 IMF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G7 선진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일본이나 그 다음에 미국까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G7이라고 하고, 이런 나라들이 원래부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그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 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채가 위기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금과 은이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기사 보니까요, 오늘도 지금 금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3,600달러는 너무 쉽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3,700달러도 무난하게 오를 것이다. 왜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하겠죠.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요, 금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보통의 이 경제 박사님들이나 경제 인플루언서, 경제 전문가분들은 달러의 위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화량 증가 때문이다, 이걸로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중요한 거는 다극화가 되면서 더더욱 이제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 이런 것 때문에 달러의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달러 가치가 이제 앞으로 요동칠 수가 있다. 그 요동친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가치가 일정한 다른 자산으로 이제는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옮기려고 하겠죠. 그게 뭐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그래서 존 버나드는 뭘로 하고 있냐? 저는 금과 은으로 요즘은 진짜 금과 은에 꽂혀서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런 국채 위기나 뭐 IMF가 올 것 같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위기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산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과 은은 웬만하면 뭐 여러분들 ETF로도 투자하시겠지만 편하게 현물로도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 거 이 쿠팡 링크로 실버바 엄청나게 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 이렇게 깨닫고 실물을 사는 거겠죠. 골드바도 이렇게 사면서 결국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보시면서 현물도 진짜 직접 실버바나 골드바도 사보고, 그 다음에 금과 은 이거 공부도 하고, 전 세계 기축통화 이 패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금의 논리, 그 다음에 경제, 세계 시장 구조,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진짜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쉽게 제가 정보들 빨리빨리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엣지라고 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30년 국채 수익률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국채 수익률도 5.66으로 1998년 우리 IMF 왔었죠, 이후에 최고치다. 그래서 글로벌 YCC 레이드,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이게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게 참 국채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거를 지금 제로 엣지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1998년 이후 최고치인 5.7%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6%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지금 국채 금리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에 근접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장기채가 4%, 5%, 6%까지 간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 국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뭐 시중에 국채를 풀면서 그 돈을 다시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이 돈을 빌리는 이자 비용이 5%, 4.5%, 5.7%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면 결국에는 재정의 악화가 오겠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도가, 신용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니까 이 금리가 오르는 거겠고,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요 경제권 전반에서 장기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급등하고 있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이 재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익률이 역시나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부도 위험도 아직까지 뭐 부도라고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위험도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12개월 동안 5번이나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 여기 있죠.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의 이 국채 금리 미국도 있겠지만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 30년물들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74%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2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5년 5월 한 달 동안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15차례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적인 글로벌 인하 주기를 겪고 있는데도 왜 이 수익률 30년 만에 최고치를 이뤘을까? 30년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거는 재정 지출 통제 불능 상태가 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뭔가 위기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금과 은은 이자를 주지 않고 배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금과 은은 여러분들에게 파산 위험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은이란 현물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파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채는요, 파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가 파산을 하면은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채 발작 현상의 종합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국채 발작 금리 현상을 종합 요약해 보자면 발생 원인은 뭐였을까요? 역시나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역대급으로 200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때 심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각국의 재정 팽창주의 정책, 그리고 브렉시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되면서 이게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요. 정부 상환 능력이 이제는 불신을 하게 되고 신용도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국별 영향으로 보면은요, 영국은 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EU를 탈퇴했잖아요.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세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연동 국채 부담 때문에 이 지금 국채를 물가연동으로 그때 국채 위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IMF 구제금융도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국은 그리고 옛날에는 산업혁명으로 엄청나게 제조업으로 부흥한 나라였는데 결국에 제조업으로 먼저 부흥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금융화되면서 점점 제조업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영국의 올해 그렇게 됐죠. 영국의 철강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에서는 철강 생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데 이 금융도 이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가장 이런 경제 변화에 취약한 게 금융산업이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런 취약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재정 감축 법안 부결 시 정치적 혼란이 있다. 그래서 IMF 위기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 말고도 프랑스 총리도 우리가 재정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좀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랑 그 다음에 반대당의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도 역시나 이 IMF 위기가 커지고 있고 점점 이제 프랑스의 사헬 지역이나 이런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점점 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음에 다뤄드릴 수 있으면 다뤄드리고요. 영국도 오늘 조금 국채 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영국 경제적인 위기, 이것도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면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지금 러시아 이 노르스 스트림 있었잖아요. 그 러시아 가스관 1, 2를 다 파괴를 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위기를 맞고 있고 제조업이 지금 붕괴가 되면서 재정 악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도 우리가 제조업에서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보다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산업이 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에너지가 끊긴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제 뭐라고 해야죠? 본체가 탈로 났다.
원래는 뭐 이런 값싼 이런 러시아 가스로 엄청난 이득을 받던 제조업이 계속 다 붕괴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야당 소비세 인하와 이런 폐지 주장을 하면서 재정 악화 시에 국채금리 발작이 가능하다. 일본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미국도 이제 뭐 감세 법안, 트럼프의 관세 법안과 관세 무효화 뭐 이런 갈등, 그다음에 연준과의 이런 뭐 대결, 그다음에 재정 적자, 국채 발행 증가 이런 걸로 지금 미국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에 근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지금 6%에 임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6% 수준이면 감당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국가 신용도가 IMF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IMF라고 해서 구제 금융의 지금 경고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 사례로 보면은요. IMF 구제 금융을 받는다고 하면요. 구조조정이 이제는 조건부로 이렇게 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돈을 빌려줍니다. IMF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긴축을 하게 되고 복지를 축소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IMF를 1997년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1974년에 그다음에 PIGS 피그스 위기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리스, 스페인 등의 이런 나라들이 피그스라고 해서 망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그리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망하면은 이런 긴축과 이 복지 축소가 선행된다. 근데 현재 보면은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당시보다 재정 지표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왜냐하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에너지 비용이 급등을 하고요.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3국이 어디죠? 영국, 프랑스, 독일이잖아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튀르키예에서 평화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국의 총리가 가면서 이걸 깨버리고 계속 전쟁을 해보자. 전쟁을 해서 러시아의 이런 힘을 약화시켜서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가 그 자원, 러시아의 가스 자원과 석유 자원을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배팅을 했는데 그 배팅이 대실패로 점점 끝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전국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 국가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 패전국이기 때문에 다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엔 이 나라들 유럽에서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은 고율 관세, 그다음에 방위비 증액 요구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면서 유럽과 일본, 그다음에 한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그다음에 브렉시트,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기업이 이탈하고 있고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리가 지금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상승이 커지고 있고 프랑스는 정치적 불안정, 그다음에 일본은 소비세 논란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 추가로 계속 또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파정으로는 단기 붕괴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는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IMF 위기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 이 유로화가 지금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가 점점 같이 하락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정책에 반하게 되고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실패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과 은으로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해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영국의 조용한 재정 붕괴, 모두가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을 지켜보는 동안 영국의 재정 상황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2조 7천억 파운드, 그래서 GDP의 96%에 노출되었고 수익률은 미국과 그리스보다 높으며 이자 지급액만 111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지출 12파운드 중 1파운드를 이자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점은 금리 인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리 인하를 해도 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점점 더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를 좀 보자면 한국과 프랑스
국내 총생산량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 프랑스가 야 이거 엄청 높네요. 1997년에도 62%였는데요 13년에 94%, 그 다음에 24년에 113%입니다. 근데 한국은 46%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의 급등, 한국은 지금 97년에 10.8이었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3년에는 46%까지 4.3배 증가했다. 증가 속도만 보면 프랑스 1.8배보다 지금 2.4배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례와 비교하자면 프랑스는 1997년 62%에서 23년 113%로 상승을 했고요. 현재 프랑스는 긴축 예산안 반발로 내각 불신임이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돈 줄이기 싫다 이렇게 국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도 지금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도 미리미리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춰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위기가 점점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위기가 된다고 하면 국채 금리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한국의 이 금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영끌족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한국도 미리미리 국가 채무를 줄여놔야 되는데 프랑스랑 영국, 일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7 채권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세계의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문자 그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을까, 이거를 지금 자조적인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영국의 지금 30년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5년 전에 지금 20년 최저치보다 15배나 지금 국채 수익률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여기 최저치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영국의 재정 상황은 얼마나 나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출은 팬데믹 기간에 53%였습니다. 53%였었죠. 그런데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쭉 가면은요, 이제는 GDP의 60%도 이제는 재정 지출이 넘어설 것이다. 한편 GDP 대비 수익은 40% 미만으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영국 정부의 예측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디폴트가 난다는 얘기죠. 파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빚과 이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결과 영국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까지 영국의 부채는 GDP의 274%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GDP의 무려 21%에 달하는 적자를 의미를 하고요.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GDP의 13%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재정 붕괴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에 재정 붕괴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이 최고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국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다시 또 높아지고 있죠. 25년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인플레이션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CPI 인플레이션은 7월에 3.8%를 기록했으며 8월에는 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수준의 이 2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적자 지출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가운데 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여서 현재 4%까지 지금 5번 이상 1년 사이 12개월 사이에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 BOE는 일부 인플레이션 원인을 일시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국의 경제 상황은 너무 약해져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영국은 지금 영란은행에 여기에 금도 있잖아요. 여기 한국의 금도 여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은요, 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란은행에 금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가 혹시나 나면 어떻게 할까? 그럼 금의 가치는 더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영국의 지금 GDP 성장률은 23년 3분기에 완전히 정체된 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경제 침체 위기가 커지고 있고요, 고용 둔화가 커지고 있고,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재정이자를 이렇게 늘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세로 전 세계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30년 국채 수익률이 3.2를 돌파한 일본도 진짜 엄청나다. 지금 일본의 이 국채 수익률 상승률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 이어 3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자
지출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한 금융 상황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금융 상황이 지금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상황은 24년 9월 이후 가장 여유로운 수준인데요. 그 사이에 수확량이 아니라 이 이자거든요. 지금 국채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앞으로 미국 재정 상황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미국 재정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예상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영국의 이 은행 파산 숫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4년 파산이 2008년 수준으로 높아졌다. 치솟으면서 영국은행은 손발이 묶였다. 그래서 영국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파산 위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적자 지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영국이 이제는 진짜 이렇게 가다가 예전처럼 뭐 옛날 이 IMF 겪었던 것처럼 파산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를 겪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다음에 그리고 왜 금이 급등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죠. 연준은 3%를 넘고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금은 현재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세장이고요. S&P 500의 수익률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 아니죠. 금이 S&P 500에 있는 기업들처럼 어떤 뭐 이런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구글의 유튜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거나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금은 그냥 그대로의 가치인데 오히려 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그 재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미친 듯이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선진국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급락을 하는 거다. 그래서 S&P 500이 오르는 것보다 3배 이상 오르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만 보고 있으면은요, 아, 주식 잘 가고 S&P 500 전고점 돌파했네, 나스닥 100 전고점, 기술주들 전고점 돌파해서 잘 가는 거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중 금리에서 이 지금 재정 위기를 덮으려고 돈을 더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풀기 때문에 이 S&P 500이나 자산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가짜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금이 상승을 안 해야 그게 맞는 건데, 금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더 시장보다, 그러니까 주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로서 지위가 점점 잃어가는 지금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42%로 감소했고요. 금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금에 대한 이런 세계 중앙은행의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이미 달러에서 이제 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미국 달러가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름다운 큰 법안, 그래서 BBB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출이 더욱 늘어날수록 미국의 달러는 더욱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트럼프가 연준이랑 싸우면서 달러 가치가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안전한 일은 금에 대한 이 세계 중앙은행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브릭스 이쪽 이 국가들이 더 커지고 있죠. 요즘 진짜 우리가 한 몇 주 전만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상의를 하려고 G7 국가들이, 영국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모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주목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뭐 중국의 전승절이니 아니면 상하이 협력기구니 여기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느나 러시아와 인도가 뭉쳤다느나 북한이 왔다느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세계의 중심이 이제는 집중되는 게 여기입니다. 왜냐? 여기가 이제는 뭐 경제의 힘과 아니면은 뭐 군사의 힘과 이런 게 더 커지기 때문에 뭔가 중심이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세계 여러 나라들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가 결국에 금과 은의 상승도 여기에 지금 상응하는 게 아닌가. 왜냐? 브릭스 국가들이 금과 은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이 잠든 사이에 상하이 시장은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3,545달러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5,000달러까지 간다. 피터 시프트는 6,000달러까지 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맨날 저 이거 시황 봐드리면은 제가 정리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드릴 수 있을 때 계속 봐드리고요. 그래서 금은 계속 이제는 불장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현재 전체
외환 보유액의 27%를 차지하며 29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카트 캐피털에 따르면 동시에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액은 외환 보유액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떨어졌고요. 다시 말해 세계중앙은행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 전 시작되었으며 G7 경제권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 2022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달러의 이런 이 불문율이라고 하죠. 이거를 기축통화의 불문율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세계 제3국 우리는 뭐 미국이랑 친하다고 하지만 미국이랑 친하지 않는 국가들도 전 세계에 많거든요. 그런 국가들은 점점 더 브릭스 체제로 가면서 금을 더 미국 국채보다 미국 달러보다 더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3,500톤이 늘어나 지금 약 36,500톤에 달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외국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을 비축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양이고요. 뭐 러시아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 뭐 브라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채굴량과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모으는 양은 더 많이 증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까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무서워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이는 곧 이 브릭스와 이 달러 서방은 지금 금을 모으지 않고 달러나 미국 국채나 이런 거를 모으고 있었잖아요. 근데 브릭스는 금으로 모으고 있었죠. 그래서 자국 통화의 확대보다 브릭스 국가들은 금 매입을 통해서 달러를 공격했는데요. 이거는 달러에 대한 지금 어쩌면은 판정승이 지금 금의 가격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 비중 확대는 달러 지위를 약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화폐 전쟁 1차전에서 브릭스가 승리했다는 지금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의 위상이 약화가 되고 있다. 왜냐? 미국 스스로 지금 유동성을 남발하고 있죠. 그러면 달러의 신뢰도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요즘도 뭐 15%나 1년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지금 자금이 금으로 쏠리고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뭐 4,000달러가 넘어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달러의 약화가 있죠.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이 달러 대신에 이제는 위안화와 자국 통화로 이제 결제하면서 점점 더 페트로달러의 이 지위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가서 지금 미국의 군함들이 가서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의 주요 포인트로 보면은요, 인도와 중국이 화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중심으로 점점 더 이제는 경제망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인도를 지금 러시아산 석유 구매 문제 때문에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는 이제는 점점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유 때문에 점점 더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재정 적자 확대, 금리 부담,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국채금리 폭등, 그다음에 제조업 공동화, IMF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 전반적으로는요, 에너지가 차단되면서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고요, 금융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유로화나 달러화가 떨어지면서 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금 마이닝 코스트도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금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한 지금 2,000달러의 이런 갭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금 채굴주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 텔레그래프에서 홍콩을 통한 지금 중국의 이 순금 수입량이 7월에 지금 6월 대비 126.81%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국도 이제는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고요. 인도도 지금 속보인데요. 금 ETF 포함 연금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금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그들은 1,770억 달러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연금이나 이런 ETF 이런 데에 금을 많이 지금 인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도 지금 25년 첫 5개월 동안 25.9%가 지금 금의 보유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죄다 다 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 브릭스 국가에 지금 보면 미국에 대한 손절 이거는 다음에 이제 인도와 지금 브라질 이런 데를 예를 들어가면서 금의 상승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이나 모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금이 지금 3,634달러, 금 선물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금리 인하 이런 예상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은의 가치도 지금 4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은 더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금을 따라가는 게 은이거든요. 근데 은이 폭등할 때는 금이 뭐 2배 오를 때 은은 뭐 4배, 5배까지 올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버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사실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사 두셔야 대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로 엣지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값 상승세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TF가 금값을 추격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금값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3년 이후에 금값은 이렇게 올랐는데요. ETF는 많이 못 올랐어요. 금 ETF는 많이 못 올라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현물로 모으고 있다. 금과 은을 여러분들 현물로 모으고 있다. ETF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이 금을 현물로 더 많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금값과 이 ETF 보유량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금값이 오르면 ETF 보유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반대로 금값은 폭등하는데 ETF 보유량, 이게 ETF 가격이 아니라 보유량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줄어든 상태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 ETF 투자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 실물 금과 선물, 그 다음에 중앙은행 매입 등으로 금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거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즉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은 개인 기관 ETF 투자자라기보다는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달러 약세,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매수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금 ETF가 지금 보유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 이제 현물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로 현물에 이제는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는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다 수입인데 나중에는 이제는 국내로 수입되는 실버바랑 골드바가 대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를 다 알아챈 사람들이 이제 4,000달러, 5,000달러 넘어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서로 이제 금이랑 골드바랑 실버바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은 모아 두셔라. 그래서 제 쿠팡 링크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뭐 사라는 건 아니고요. 가서 구경해 보세요. 실버바가 이번 주랑 그다음에 다음 주에 얼마나 더 올랐냐, 골드바가 뭐 돈당 얼마나 더 올랐냐, 이거를 잘 검색해 보시고요. 인터넷으로도 팔고 그다음에 뭐 금은방에서도 파니까 여러분들은 실물 구매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진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축통화 패권 이런 것도 계속 이슈가 있으면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 그다음에 중국 주식 ETF들도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버나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내용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